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요즘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영상을 좀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는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잘 풀려서 이제 영상을 꾸준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쉬는 동안 좀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까지 $10,000를 넘지 못하면서 좀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선물 시장이 2020년 최저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YTD가 3%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는 지금까지 이제 $9,500 미만으로 거래가 지속되면서 연중 최고점을 회복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연중 최고점이라고 하면은 한 $1,500 선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러면서 파생 상품 쪽에서도 부진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2020년 거래량 중 가장 적은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스큐저 데이터 분석 회사 차트에 따르게 되면 6월 13일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량이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네, 요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 수수료도 한 달도 안 돼서 89%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비트인포 차트의 데이터에서 거래 수수료가 평균 71센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6.65달러까지 올랐던 지난달에 비해서 크게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도 손실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지수도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시장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만큼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 안전자산으로서의 지금의 입지를 다시 한번 시험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이제 거의 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주식의 약세 움직임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6월 15일이죠. 이제 어제 자산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매도 압력이 생기며 일시적으로 $9,000 아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9,500 선을 일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들썩이면서 디커플링으로 지금 알려졌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시장과 반대되는 상반되는 안전 자산, 자산을 지키는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입지를 굳히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연하게 제도권안으로 편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대에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네, 이런 소식도 있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스테이블 코인이죠. 미국의 달러와 패깅된 가시가 패깅된 USDT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로 약 304억 원 규모인데 테더 트레저리에서 이제 후오비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USDT가 아닌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루어지면 이제 매도 압력으로서 그리 좋지 못한 소식으로 보지만 USDT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는 이제 비트코인의 구매를 위한 매수 시그널로 보고 있죠. 네,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리서치에서는 비트코인의 60.63%가 1년 동안 움직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 말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의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용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이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라스노드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60.63%의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 1년 동안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해당 미디어는 2018년 사이클 하단에서 매집한 투자자들이 수익화에 나서지 않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며 장기간 이체가 발생하지 않은 비트코인이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 것은 이미 4년 정도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한 미디어는 비트코인을 10년 이상 그리고 2에서 3년 정도 보유한 비중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장 큰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었던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5월 12일 한국 시간으로 5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지났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차트를 아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 1년 후에 새로운 신고점에 달성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 후 1년 반 이후에 새로운 신고점에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반감기가 지금 지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죠. 역사대로만 흘러간다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이, 그러니까 기간으로 봤을 때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쯤이면 새로운 ATH라고 하죠. 이제 새로운 신고점에 달성하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움직임을 예상한 비트코인의 홀더분들이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는 투자자분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정말 역사적으로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점차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이번 연도 초에 이제 월셔 피닉스의 ETF가 신청을 했었죠. 하지만 이 SEC 측에서 월셔 피닉스 ETF를 반려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큰 실망감 그리고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월셔 피닉스 측에서 SEC 측의 새로운 비트코인 투자 신탁을 또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펀드 업체 월셔 피닉스가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비트코인 투자 신탁을 새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SEC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투자 신탁의 이름은 비트코인 커머디티 이제 트러스트 BCT 줄여서 이제 BCT라고 불리는 현물의 비트코인을 증거 자산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투자 신탁은 대형 그레이스케일이 판매하는 지금 GBTC와 유사하다. 그리고 OTC 장외거래 시장에서 주식과 같이 거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월셔 피닉스라고 하면 밑에도 나오죠. 아까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비트코인 ETF 를 신청을 했죠. 네, 바네크나 이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SEC 측에 비승인된 바 있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ETF였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충분하게 이제 미국의 국채와 연동하면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ETF였기 때문에 그래도 승인되지 않겠냐, 월셔 피닉스의 이제 경영진들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SEC 측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SEC 측이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반려를 했었죠. 네,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23년에서 2025년 정도 조금 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TF 자체만 보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비트코인 시장의 가격 상승 원동력 재료로서 굉장히 큰 이런 역할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2년 안에 승인이 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제 리브라, 페이스북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소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 리브라 프로젝트가 달러의 위협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잡스법의 아버지 데이비드 윌드 전 나스닥 부회장이 미국 정부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개입해야 한다며 페이스북은 현재 25억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위협이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브라가 해외에서 발행될 것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이를 거의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제 밑에 텔레그램 ICO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브라 프로젝트, 이제 작년 한 하반기쯤에 리브라 백서가 발간이 되면서 거의 전 세계가 들썩였죠.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실 겁니다. 전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어디 그냥 일개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통화 주권을 가지고 들먹이냐, 어디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수많은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제 그 페이스북의 CEO라고 할 수 있는 마크 주커버그 CEO 같은 경우도 주커버그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하원 의원 청문회에 끌려가서 아주 두들겨 맞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통합 바스켓 리브라 하나로도 이제 엔화라든지 한화라든지 뭐 달러, 뭐 위안화 다 교환을 할 수 있게 만들 거였지만 지금 백서가 새로 발간되면서 이건 좀 고쳤죠. 각국 정부에 조금 맞춰서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제 단일 바스켓으로 좀 바꿨죠. 이제 미국 리브라, 뭐 달러 리브라, 뭐 엔화 리브라, 한화 리브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꾸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통합 바스켓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닌 듯한 이런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리브라가 이제 원래대로라면 아마 6월 전쯤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상용화가 이제 됐어야 됐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선물 시장 중에 이런 것도 있었죠. 2020년 안에 리브라가 발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렇게 걸 수 있는 선물 시장도 있었던 만큼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소재거리인데요. 네, 과연 어떻게 될지 계획대로 2020년 안에 발행을 하게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밀리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리플렛 클라우드의 합류 소식인데 브라질 소재 은행이 합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브라질 소재 은행 방코 렌디멘토가 리플렛 클라우드에 합류했다. 리플렛 클라우드를 통해 은행과 금융기관은 빠른 속도로 비용을 낮추고 비즈니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XRP의 가격은 참담하지만 리플사의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XRP 투자자분들이 참 마음이 아픈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월츠가 XRP는 브릿지 통화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고 합니다. 네, 과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월츠가 송금 시스템 ODL에 대해서 트위터상에서 사용자의 질문에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XRP가 가진 브릿지 화폐 이상의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데스티네이션 태그는 반드시 한 명의 고객에게 연결되는가, 고객이 이미 암호화폐 XRP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ODL은 XRP 매매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기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데이비드 슈왈츠 CTO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고객에게 고정시키지만 거래소 이외의 운영 주체는 DT를 트랜잭션에 연결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ODL은 일부 과정을 생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송신자가 이미 XRP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대로 보낼 수 있다며 수신자가 선택하면 XRP를 그대로 받아볼 수 있다. 양쪽이 들어맞는 경우 그것은 이제 단순한 XRP의 결제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뭐 엑스커런트, 뭐 XRP, 뭐 이런 내용,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이 아니겠죠. 네, 그러면서 또한 데이비드 슈왈츠는 다음과 같이 트윗을 했습니다. 부재자차가 XRP의 브릿지 화폐 이상의 가능성이죠. 네, 트위터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네, 사람들이 XRP를 결제 자산, 브릿지 자산으로서 편리하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XRP 랩스가 XRP를 재빠르게 저비용하는 송금하는 수단으로서 편리하다는 것을 눈치채면 좋겠다. XRPL이라는 것이 이제 리플사 투자 부분 엑스프링을 출자받은 기업이죠. XRP 랩스사가 개발한 XRP 레저라고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네, 그러면서 XRP 팁봇을 개발하고 있죠. 사용자가 XRP를 직접적으로 송신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XRP가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아마 XRP를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XRP가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 화폐로서의 역할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에 관한 가능성을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를 충분히 풍길 수 있는 이런 트위터를 남긴 것이죠.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XRP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수많은 호재 그리고 XRP의 직접적인 호재에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참 XRP의 투자자분들의 애환을
사고 있는 대표적인 코인인데, 이러한 호재들을, 여태까지 나왔던 호재들이 한 방에 폭발을 하면서 그 어떤 암호화폐보다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 자문단을 출범했다고 합니다. 네, 연합뉴스에 따르게 되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죠. CBDC 관련 법적 쟁점과 법률 재개정 사항을 검토할 법률 자문단이 15일 발대식을 열고 출범을 했다 밝혔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앞으로 CBDC 관련 법률 사항을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 진행할 외부 연구 용역의 주제 선정과 결과물 평가도 맡는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내년 5월까지 자문단을 1년간 운영하고 상황을 봐서 이제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CBDC에 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가속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테스트 끝났죠. 미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설립하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DCAP라고 불리우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계속해서 연구 개발할 뿐만 아니라 4대 공상은행들끼리 내부 테스트 또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과연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한국은행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커리큘럼이 다 짜여져 있죠. 여러분들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정말 화폐가 바뀌게 되면, 사람들의 결제 방식이 바뀌게 되면 산업 전반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과연 그 속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반사 이익을 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8% 상승하면서 1140만원대, 이더리움이 지금 1.54% 하락했네요. 27만 8천원. 3위의 테더가 0.14% 하락했죠. 사실 이거는 달러의 환율과 거의 뭐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4위의 XRP 같은 경우는 0.82% 상승하며 233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